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에서 차량이 다니는 다리의 보행로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인도를 지나던 2명이 추락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이 숨진 거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사고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왕복 6차로 도로가 지나고 양옆으로는 인도가 있는 교량입니다. 인도 쪽 절반가량이 하천과 산책로가 지나는 아래쪽으로 무너졌습니다. 신호등과 표지판을 지지하던 기둥이 내려앉은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 20여 미터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도를 지나던 2명이 탄천 보행로 쪽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4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대 남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비가 많이 내린 가운데 소방당국은 수도관이 파손된 영향으로 교량 일부가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량이 먼저 무너졌는지 신호등과 표지판을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지면서 교량이 따라 내려앉은 건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입니다. 다만 사고 당시 전력 공급이 잠깐 끊기면서 CCTV가 제대로 녹화되지 않아 경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정자교 아래로는 한강의 지천인 탄천과 산책로가 지나는데 현재 정자교와 아래쪽 산책로 통행은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은 이른바 양배풍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주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 취재본부입니다. 네, 지금 결항되는 비행편이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주공항 출발 대기실에는 항공편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일부 항공사 창구에는 길게 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은 강풍과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전 10시 기준 결항은 63편입니다. 궂은 날씨에 미리 결항을 예고한 항공편은 63편을 포함한 167편에 이릅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정오까지 전편 결항했고 아시아나항공도 낮 1시까지 항공편이 모두 결항했습니다. 양 항공사는 오후 들어 항공기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현재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급변풍특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급변풍의 일종인 양배풍이 불고 있는데요. 양배풍은 오늘처럼 남풍이 불 때 한라산을 돌며 바람이 동서로 나뉘게 됩니다. 비행기는 이착륙할 때 맞바람을 맞아야 안전한데 제주공항 활주로 양끝 모두 항공기 뒤로 부는 양배풍이 불면서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기상대는 낮부터는 풍향이 남서풍으로 바뀌지만 바람의 세기는 좀 더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항공기 운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앞바다와 남해안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일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제주 전역에도 호우특보가 발효돼 지역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부산 지역에도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김해공항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서울과 제주행 등 국내선 항공편 24편이 결항됐고 기상 악화 우려에 따라 83편도 어제 사전 결항됐습니다. 김해공항 측은 현재 뒷바람인 배풍이 불고 있고 구름의 높이도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0시 부산 지역에 강풍주의보를 내렸고 낮 12시에는 호우주의보를 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시다발적 산불로 피해를 입은 10개 시군구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10개 시군구에는 충남 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 한평군, 경북 영주시가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제 앞으로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법은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법안 재의결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데요. 지금의 국회 상황을 보면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여당 의원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재의결을 거쳐 통과시킬 것이다, 폐기할 것이다,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했는데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4월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13일 양국관리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와 농촌지역구 의원님들 정령 동의하십니까? 재의결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을 것이고요. 의석수를 보면 그것이 의무 매입 조항이 포함된 아니면 그와 같은 내용의 그 의무 조항이 포함된 법안이라면 그 대체입법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오늘 오후 진행되는 사회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최근 주 69시간 근로제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 추진 과정 등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국관리법 개정안과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 이 여당 내부에서 쌀값 대책안을 놓고 좀 논란이 있다고요. 네, 발단은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아침 라디오에서 내놓은 쌀값 대책안이었습니다.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아,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예. 두 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조 최고위원의 이 같은 발언에 일단 김기현 대표는 조금 전 기자들과 만나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느냐며 수습에 나섰지만 당내 비윤계에서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등은 갈수록 태산이다. 먹방으로 정치할 거면 유명 먹방 유튜버가 당대표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아침 회의에서 조 최고위원을 겨냥해 신중하지 않고 경박하다면서 최근 이딴 산불에도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난 김진표 강원지사까지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신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 국민의 삶, 국민의 생명을 놓고 대체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막말에 가까운. 네, 오늘 국회에서 당정도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전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현재 수시에 반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기록을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에까지 확대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우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잇따라 이어진 의료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이어 응급 환자 발생 시 이송과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가 6시에 시작돼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국회의원을, 울산에서는 교육감을 새로 뽑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먼저 국회의원 뽑는 전주 을 지역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이상직 전 의원의 빈자리를 두고 전주 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전 11시 기준으로 투표율은 4.4%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 16만여 명 가운데 17,000여 명이 투표에
10.51%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재선거는 후보 6명이 나서 유권자의 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경민 후보, 진보당에서는 강성희 후보, 무소속 임정엽 후보와 김광종 후보, 안혜욱 후보, 김우서 후보가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울산에서는 교육감을 새로 뽑는 겁니까? 네, 울산에서는 지난해 12월 노옥희 교육감이 갑작스레 숨지면서 공석이 된 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 유권자는 93만여 명으로 이번 재보궐선거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은 4.4%입니다. 사전투표에서는 전주울 지역구와 비슷한 10.82%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데요. 다만 보수와 진보 진영으로 나누어 볼 때 보수에서는 김주홍 후보, 진보에서는 천창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후보는 울산 학생페이 지급 등을 내세우며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었고, 천 후보는 아내인 노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받을 것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전주울 지역구와 교육감을 뽑는 울산의회 7곳에서도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경남 창녕에서는 군수와 도의원을 선출하고 경북 구미에서도 도의원을 뽑습니다. 울산 남구와 충북 청주, 전북 군산, 경북 포항에서는 기초의원 자리를 두고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코로나19 확진 유권자 투표는 저녁 8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이번 선거는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이 11.01%를 기록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군다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면서 투표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표율이 낮으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든 만큼 유권자의 관심과 투표권 행사가 절실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공범 1명을 추가로 입건하고 사건 관계인 5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미 구속된 주범 이모 씨 등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추가 입건된 1명의 신원은 밝혀졌나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오늘 관련 브리핑에서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지금까지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피의자는 이미 구속된 주범 이모 씨, 공범 연모 씨와 황모 씨, 그리고 범행 준비를 도왔던 20대 남성이 있는데요. 이들 외에도 1명을 추가로 입건한 겁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 신원이 밝혀지면 다른 공범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밝힌 추가 입건자 외에도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경찰은 또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5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피해자 A씨와 가상화폐 P코인을 홍보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던 유모 씨 부부가 있습니다. 해당 코인이 지난 2020년 상장되고 한 달 만에 1,000원대까지 떨어지자 피해자와 유 씨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갈등을 빚어왔는데요. A씨는 살해되기 전까지 P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을 모아 단체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된 유 씨 부부가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 부부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범들에게서 주범 이 씨보다 더 윗선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유 씨 부부가 이번 사건과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피의자 3명의 신상공개위원회 언제 열립니까? 네, 신상공개위원회가 오늘 열린다는 사실 말고 개최 시간과 장소 모두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서울경찰청은 심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기하기 위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상공개 검토 대상은 이번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모 씨와 공범 연모 씨 그리고 황모 씨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역삼동에서 40대 여성 A 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경찰관과 변호사, 의사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범행 수법이 얼마나 잔혹한지와 증거가 충분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합니다. 경찰은 아직 이번 사건의 전모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들의 신상이 밝혀지면 관련 제보가 이어져 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무작위로 나눠준 일당 가운데 일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나눠준 학생들의 부모를 협박까지 했던 거로 드러났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우선 현재까지는 2명만 검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일당이 범행할 당시 CCTV에 포착된 모습 지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일당 4명을 추적해오던 경찰은 먼저 오늘 새벽 1시 반쯤 40대 여성 A씨를 서울 동대문 자택 근처에서 붙잡았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전 10시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또 다른 남성 피의자 40대 남성이 직접 경찰서로 찾아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로써 남은 용의자는 2명인데요. 붙잡힌 여성과 남성은 그제 오후 남은 용의자들과 2명씩 2개 조로 나눠서 각각 서울 대치역과 강남구청역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속였는데요. 실제 이들이 건넨 병에는 메가 ADHD라는 글자와 함께 유명 제약회사의 이름도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범행 당시 구매 의향을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생들에게 부모 연락처를 받았는데 되레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게 알려지면 좋을 게 없지 않느냐며 돈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이 같은 신고는 경찰에 모두 6건 접수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남은 2명을 추적하면서 먼저 붙잡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세론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주행거리도 짧지 않았다면서도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모두 마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죄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잘못이지만 자신이 생활고 논란은 자신이 호소한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8일 아침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귀영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시끌시끌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일단 인터뷰 준비된 거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쌀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민생 119에서 나온 것은 제가 이제 KBS에만 처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가령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그러니까 2공기 먹기 뭐 이런 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이제 언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농가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 유치 문제입니다. 또 5월 초부터는 이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내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치하고 돌보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각 자치단체마다 지금 기숙사 시설이 뒷받침이 안 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를 길게 들려드린 이유는 그 여러 방안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저희의 추측이 있는 거고요.
이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쌀값이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소비를 높일 거냐라는 여러 대책을 논의하던 중에 이 안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저 얘기를 몇 번 들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주수진 최고위원이 뭐 집권당 최고위원으로서 좀 국민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저거를 진지하게 진짜 민생 119 특별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대책으로 논의했겠느냐. 전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현 대표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서로에 휘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으로서는 지금 당대표가 됐으면 지지율이 오르는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적이 있으셨죠.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까 우리 당이 이렇게 달라졌다. 결국에는 그 모습을 지금 부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저런 부분 집권여당 최고위원들이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집권여당 사람들 너무 무능력하네? 뭐야? 이러한 프레임에 갇히면은요. 정말 뭐 어떤 정책을 국민 앞에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진지하게 논의하시고 체계화된 그런 대책을 발표를 잘 해주시기 바란다. 좀 수준을 높여달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얘기할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현재 양곡관리법을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시각 아닌가 하는 걱정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밥 많이 먹기 운동합시다. 이게 논리가 없으면 또 핑계거리가 궁색하면 우리가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농민 여러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밥을 한 공기 먹자. 이게 참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여성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 더 황당할 거예요. 뭐 그분들은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지만 직접 생산도 하는데 야,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양곡관리법 대통령이 거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쌀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밥을 많이 먹읍시다. 이 말이 정말 개그 콘서트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정부 여당이 양곡관리법을 대하는 이런 논리가 없다. 근거가 너무나 박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밥 많이 먹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저희들 좀 근거가 너무 박약해요. 죄송해요. 라는 말의 다른 표현처럼 느껴지는데 저는 국민들한테 조금 정정당당하게 약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약했습니다. 라고 하고 대통령께서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큼 우리 농업인들의 사실 이거는 오랜 수건이었어요. 양곡관리법을 제대로 해서 일정 정도 시장격리를 제도화시키는 것, 그리고 시장격리가 많이 되지 않게끔 그 논에다가 타작물을 심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그 정책들, 이런 것들이 역대로 보면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일종의 휴경론에 대한 지원도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농사 짓고 나서 비워두면 거기서 나오는 생산비가 있고 그다음에 농민들의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 정도를 농사를 안 지어도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 타작물에 대한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을 합쳐서 같이 하면 지금 뭐 1조가 든다 얼마 든다 뭐 사실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는데 대략 한 2천억 정도 예산 아니면 일정 정도의 쌀값 보전과 더불어서 생산도 관리가 가능한데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ABL이라고 Anything but 이준석을 하려다 보니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난주 수요일 날 만났는데 당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다. 왜냐하면은 내년도 공천 때 본인이 이제 지방선거 때 도입을 했던 뭐 자격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폐지하겠다고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참 비판을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오늘 나온 반응 중에서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그럼 다음번 대책은 밥을 꼭꼭 씹어 먹는 거냐 이런 식의 비판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의 정책이 희화화된 것은 지도부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이 부분 자꾸 저런 식의 반복적인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로 뭐 저런 생각을 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뭐 하는 거야?
라는 저런 발언, 정책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어쨌든 여당으로서는 국면 전환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어떤 지금까지 논란이 된 뭐 태영호 의원이랄지 조수진 최고도 그렇고 김재원 최고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조치가 필요하죠. 그 셋 중에 누구든. 그럼요. 당연히 뭐 경고라든지 아니면 당원권 정지라든지 필요한데 일단 윤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 이런 부분까지 좀 일단은 좀 처리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의하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의 표명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사의 표명했으니까 징계 못하고 다음번 윤리 구성 때까지 우리가 좀 징계를 미뤄두고 일단은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조심합시다. 이게 과연 지도력을 발휘한 것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아무리 김기현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당대표가 됐지만 어쨌든 집권 여당의 당대표잖아요. 본인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으면요.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당의 혼란이 극심해질 거거든요. 그거 수습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대표로서의 역량을 지금부터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논란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어쨌든 공개 활동은 중단했는데 그 이후에 당에서 어떻게 조치하는 게 옳다고 보세요? 지난번 5.18 때부터 당에서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내렸어야지 맞는 건데 그냥 두다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다 통합했다. 네. 뭐 그리고 이제 이번에 4.3에 대한 모욕적 발언까지도 이어지는데 예. 결국은 우리 국민들은 김재원 최고가 사실상 수석 최고위원인데 저런 정도 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 내 생각이 포함되는 거다. 다만 당대표가 공식화만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정치인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생각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일탈된 개인의 생각입니다. 라고 확인을 시켜주려면 징계 절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가 한 달 동안 방송 안 나오고 최고위 반성적 차원에서 안 나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 반성 못 쓰는 거잖아요.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국민들이 볼 때는 김재원 최고가 다른 역할을 맡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4.3 작년도 추모식에 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갔을 때 우리 국민들이 박수 보냈지 않습니까? 여야를 통합할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다른 국경일이나 정말 급한 행사가 아닌 야구 시구하는 거하고 대구 선문시장 방문하는 이런 걸로 해서 4.3 추념식에 안 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태영호 의원의 말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행보는 대선 때니까 할 수 없었던 거고 실제 숨어있는 국민의힘의 생각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이 결단의 중심에 김기현 대표가 서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여전히 김기현 대리 아니냐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같은 이런 리더십의 모습으로 어떻게 내년도에 검사 출신들이 쭉 후보로 들어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들, 민심과 함께하는 후보들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상대당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국면을 전환하고 기강을 좀 다잡기 위해서는 칼을 뽑는 상대가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은 가장 높아 보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한 달 공개 활동 중지 그걸로 끝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저분 정치랑 이제 안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자꾸 설화하고 당에 부담되고 보수파 진영이 매도당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하잖아요. 저번에 정광훈 목사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도 저 반성합니다, 사과합니다, 저 진중하게 지낼게요, 죄송합니다 그래놓고 계속 저런 발언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정치랑. 정치는요, 집권여당 최고위원은요,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삶을 살피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년에 총선에서 공천받아가지고 내가 배지 달을까, 어디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런 분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총선 변수 뭐가 있습니까? 글쎄 제일 첫 번째 꼽는 게요, 당 지도부의 설화입니다. 말실수. 근데 지금도 저렇게 말실수하는 분이 선거 때 다가오면 더 말실수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라도 좀 정치를 안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선거의 주요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인데 심평 변호사가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SNS에 올렸잖아요. 근데 이용 의원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에 심평 변호사가 나이값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정식 사과가 아니라 일종의 비아냥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사과를 했다면 그 심평 변호사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심평 변호사의 생각대로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운영된다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집권한 지 2년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는데 대통령의 힘이 굉장히 막강할 때고 국민들은 여전히 그 어떤 그 지지 의사를 보내주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고 할 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게는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리한 시기예요. 그런데 워낙 집권하자부터 시작해서 용산 대통령실 이전 그리고 최근에 있는 그 한일 퍼주기 외교 일종의 뭐 굴욕 외교 이런 과정 속에서 대통령실이 추락하고 지지도 자체가 추락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당이 일종의 견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보완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평 변호사가 한 말이 그 내부에서 볼 때 정말 애정을 가지고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김용 의원은 대통령에게는 이용입니다. 이용 의원에게는 대통령에게는 뭐 멘토가 없다. 국민 모두가 멘토다. 그러면 저도 멘토인데 제 말을 들어주시나요? 불편하게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 쓴소리를 표현하는 집단에 대해서도 멘토 집단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야당하고 한 번도 안 만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용 의원의 저 변명과 그 심평 변호사에 대한 공격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과 이 속에서 보면 새로운 중도층에게 야 대통령 새로 뽑혔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갈등이야 왜 자꾸 계속 싸워 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 라고 기대하고 있는 중도층에게 심평 변호사의 말은 가능성이 있네 라고 들렸다가 이용 의원의 저 말은 야 가능성이 없구나 틀렸구나 라고 절망하게 만드는 말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심평 변호사는 진정하게 반성하면서 저 반성문을 쓴 것 같은데요. 조롱과 비아냥이 아니라. 왜냐면은요. 나이값 못하고 부족한 성품 죄송합니다 라고 했고 또한 윤 정부가 성공하기 바라는 마음 의심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중도 수도권 표심을 놓치면 총선 승리 어렵다. 나의 진정성을 좀 알아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용 의원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저러한 심평 변호사를 공격하는 그러한 글을 썼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선가 너무 무시하는 발언 아닙니까? 어디선가 좀 논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이 좀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시중에는 검사 출신들을 총선에 수십 명 공천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요거에 대해서 좀 기분 나빠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년 총선이 어렵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단명될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아마 권력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기분 나쁜 표현일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용원에게 어떤 좀 지시나 그런 것이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의 이제 순전히 내피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총선을 앞두고 내부에 있던 한 식구들끼리 다툼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랑 홍준표 시장 그리고 뭐 심평 변호사 또 이용 의원 이런 식으로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분란과 갈등 일어나거든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는요 분열이 일어나면 내부에 갈등이 일어나면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점이 너무나 지금 내년 총선 위험스럽고 어려워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뭐 최근 며칠 동안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시끌시끌하고요. 김기현 대표가 어떤 결단, 강단을 보여줄 시점이라는 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기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무감사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제대로 당무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좀 당협위원장들과 의원들 평가를 좀 해서 내년 공천 시스템에 반영하겠다. 예. 이런 식의 이제 협박을 한 거죠. 아, 그게 민주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문제인데 당무감사를 한다는 게 좀 맥락이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어긋나는데 예. 일단은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기강을 잡아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최고위원들도 지금 의원들도 있고 당협위원장들도 있잖아요. 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대로 좀 당에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겠다라는 경고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걸 달리 해석하는데요. 당은 늘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치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당의 정치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게 늘 시끄러워요. 네. 그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 시끄러운 상대인 그 이준석 의원과 그 천하용인 네.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 구성은 친윤 일색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당무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미리 다 쳐낼 거야. 그리고 당무감사를 명분으로 해서 우리 사람 세울 수 있는 데는 세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목소리를 더 못 내게 하는 이런 당무감사이기 때문에 예. 연포탕이 아닌 윤포탕이라 그랬나요? 윤포탕 순수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런 시도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은 더 멀어지겠죠. 어떻든 김기현 대표가 취임한 지 이제 한 달이 됐나요? 한 달 아직 안 됐나요? 네. 아직 안 됐는데 좀 4월 8일. 난관에 네. 부딪힌 상황이고 어떻게 돌파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내일 이제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본 대사관을 찾아가서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내일 일정이 어떤 실효성이 좀 있겠습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차원일 것 같은데요. 그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한국의 생각을 담아낼까를 주는 압력은 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볼 때 한국에 이런 시끌시끌한 정서가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데에는 일정 정도 효과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일본을 가는데 어떤 성과를 못 내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오염수 배출을 앞두고 한국에서 이런 정도 걱정을 하고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다라고 일본 정부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더 유리한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 나는 이만큼 양보하고 싶어도 우리 국민들과 우리 야당이 양보를 안 하니 너희들도 정치하듯이 우리도 정치하니까 이런 정도 좀 더 조치를 좀 강화해줘라 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때 과거에 그 여야가 바뀌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주호영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쪽은 옹호하고 한쪽은 또 비판하고 뭐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국민들의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이건 쟁점거리를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행보로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동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것이 이제 거부하다 보니까 민주당의 어떤 단독 행동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관련 논란이 있었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IAEA가 인정하면 우리도 크게 문제 삼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당시 2021년도 정의용 당시 장관의 녹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해양 방출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거죠.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일본에게 줄기차게 일관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부와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앞으로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 또는 연구소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라. 이 3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또 우리가 볼 때 IAEA 기준에 맞는 그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저희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봅니다. 정의용 장관의 저 발언이 있고 그 다음 날 국회 상임위에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여야 의원들이 모두 질타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흐름을 좀 짚어드리면 당시 2021년 4월 13일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결정한 날이 13일이고요. 14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 주한 일본 대사 신임장을 받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대사에게 직접 우려를 표했고 그리고 우리 청와대에는 해양재판소 제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6일에 주호영 당시 당대표 직무대행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제소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보여드린 녹취가 있었던 겁니다. 19일이고요. 정의용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고 다음 날 상임위가 열렸고 여야 의원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픽 하나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조태용 지금 안보실장이죠. 당시 이제 의원이었는데 조태용 당시 의원도 예방 외교 실패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건데 과연 그러면 당시 정부 대처와 지금 우리 정부 대처가 다른가? 비슷해요. 비슷하고 똑같은 논리로 찬성하고 똑같은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이나 집권을 해본 야당이나 좀 한심하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입장이 바뀌면은 논리도 그냥 상대방 논리를 갖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옳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을 해본 경험이 있고 한일 외교를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우리 입장을 관철시킬 수 없다는 거 알 텐데 왜 윤석열 정권은 퍼주기 하고 왜 못 막았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자기네들은 뭐 한일 외교 잘했었나요? 그러니까 내부 본인들 반성부터 좀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방문하는 것 의원 외교 차원이라면 전 찬성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일본에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과 어떤 논의를 위해서 가는 것은 좋다. 그리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 만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거 옳다. 근데 하지만 일본 방문하는 거에 그런 일정들이 없어요. 거기에 일본 강요들 만나는 거 없고요. 일본 의원들 만나는 거 없어요. 뭐가 있냐면요. 도쿄 전력 앞에서 피켓 시위한대요.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걸 반대하는 단체랑 연합 기자회견 같은 걸 한대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국회의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윤석열 정권 잘못했어 라는 선동에 일본 방문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익과 관련된 외교 문제잖아요. 네. 이것을 그냥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이게 임박했어요. 올 여름에 방류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 지금쯤에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가 뭐 우리 정부가 어떤 조치까지 했다. 이 정도까지 일본과 협의를 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런 대원칙을 정해놓고 협상을 해왔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소부장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슬쩍 꺼내면 일본에서는 뜨거 하면서 굉장히 약한 고리, 일본의 약한 고리이었는데 현재 뭐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과학적 근거. 그쪽에서는 다른 수치를 뭐 대고 있죠. 그 다음에 사전 협의, 지금 사전 협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 쪽의 연구소나 전문가들이 IAEA 함께 참가해서 검증하는데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는지 참여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확인을 정부에서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확보가 됐습니다라고 할 때 방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문재인 정부 입장이었었고 이것을 실행해야 될 과제가 윤석열 정부에 있는 건데 네. 말은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는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촉발된 게 여름철 방류를 앞두고 있지만 우리 그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 때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고 독도 이야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일본의 언론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국민들을 설득하고 해서 좀 더 노력해달라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없으면 해당 언론에 대해서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는 없지 않습니까? 말로만 아닙니다라고 말로만 손살에 치고 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는 걱정인데 집권 여당은 윤석열 정부 방어하기에 바쁘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안 알려주고,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일본발 뉴스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어떤 언론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몸부림이라도 쳐보자라는 것으로 저는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검증하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게 좀 서둘러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4월인데요. 근데 일본은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들이 예정해 놓은 계획대로 그냥 방류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과의 여러 가지 외교 협상에 있어서 주도권과 협상력을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고, 자칫 잘못하면 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내년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 네. 이 해안가 지역도 국민의힘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도 만약에 오염수가 뭐 몇 년 지나서 이렇게 오게 된다면 거기는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IAEA가 이거 뭐 안전해요, 뭐 희석이 돼가지고요, 뭐 별 문제 없어요. 그렇더라도 어떻게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가 된 그 지역, 그리고 영향을 받을 그 지역의 수산물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해류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온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증명도 되어 있잖아요. 큰일 났다. 정말 이거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윤석열 정권에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저희가 시간이 한 2분 남았는데 짧게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국관리법 개정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게 총선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이게 농민들에게는요, 민주당이 프레임 전쟁하기 되게 좋아요. 여러분의 생존권과 생활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양국관리법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이 이거를 반대했어요. 거부했어요. 농민을 위하는 정당 어느 정당입니까? 그러면은요, 농민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연달아서 이제 간호사법이라든지 뭐 노란봉투법 이런 거에서 이해관계가 몰려 있는 타겟형 법안을 막 국민의힘이 계속 반대하고 거부하면은요. 이거 내년 총선에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전 그 걱정이 제일 앞서요. 그래서 자꾸 그냥 무조건 거부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겟이 돼 있다는 거는 민주당이 그것도 노렸다고 보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선거운동 캠페인하기 너무 좋을 거예요. 복귀왕 이제 비서관님 내년에 출마하시면 거기에 계시는 농민 유권자분들에게 뭐라고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공격당하기 되게 좋은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서관님 정리해 주시죠. 저도 야단 맞아요. 쌀값 좀 지켜달라고 야단 치시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리 농민들 속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 법이 그래도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데 역할을 하고 그 초과 생산되는 거 막는 장치도 돼 있고 타작물에 대한 지원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놨는데 문제는 이 정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대 이상과 농업인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 편이니까 봐주겠지라고 하면서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야단 맞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진정성 있게 거짓말 시키지 말고 양국관리법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제대로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내년 지역선거에서는 유리한 프레임으로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총선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소장, 북경정 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 초반부에 전해드리려고 했던 당정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지원 방안을 포함해 의료 분야 대책을 논의한 내용입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응급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은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이전 그런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당정은 엄정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에 상응하는 조치와 제도 개선을 마련해 나가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응급 환자 발생부터 이송, 진료까지 손쉽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응급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재반 상황들을 면밀히 점검해서 조속히 추진키로 했습니다. 특히 당은 정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 중에서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한 5가지 정도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첫째,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40개에서 6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증 응급 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 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급대 출동, 이성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던 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주기적인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응급 상황실을 구성 운영 지원하는 내용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같은 5개년 계획이나 응급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인 만큼 당에서도 응급의료법 개정이나 응급의료기금 예산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에 단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해소됐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비상인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제주도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남해안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해안가와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배편이나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과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내륙에도 10에서 5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전과 대구 17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